왜? 말을 못하게 입을 막기 위해서 신고 행위를 하니까. 예.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독재를 하려고 하고 있죠. 모순이죠.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게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연결만 잘 시키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거를 성공하셔야 돼요. 네. 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아직도 이 연결이 안 된다. 페이스북에 낼게. 연결 안 됐네? 오, 그러면 내가 이거 공진해서 그쪽 사람들한테 대화방에는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 여기 쇠 같은 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게 양동이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그걸 프레스 금형이라고 그랬어. 눌러서 만드는 거. 근데 저는 사출 금형이었어요. 요런 거 플라스틱 액 주입해서 플라스틱 컵이라던가 그런 바켓스 만드는 거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그 질문이 들어오면은 답변을 잘 못했어요. 왜냐? 내가 이공계가 출신이 아니고 금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론 몰라서 제가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업할 때 가장 그 연봉도 높고 인기가 있는 거는 기술 영업이에요. 예, 기술 영업. 그러니까 일단 이공계적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영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되지. 근데 보통 그 기술적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보면은 마케팅 능력이 딸려요. 약간 공대 기질이 있어서. 근데 가끔씩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빛을 발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도 단순히 디자인만 그냥 내 할 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혼자 일하거나 아니면은 한두 명씩 팀워크로 이루어서 이제 앞으로 일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본인이 마케팅적 감각이나 능력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못하면은 그냥 도태됩니다. 이 인터넷 시대에는요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를 광고하고 자기를 알리는 거는 자기 스스로 해야 돼.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뭐 4차 산업 시대에 뭐가 됐던 간에 어떻게 본인이 그 적응해서 버틸지를 지금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자기 포장을 잘 할지를 연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생존 전략을 짜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군인제재 이론님 질문을 여러 개 해주셨어요. 네. 또 보겠습니다. 뉴딜 산업엔 게임도 포함이 돼 있던데 드론과 전쟁 등 가상 교육을 위해 게임 산업도 미는 걸까요? 네. 게임 산업 많이 한다. 여러분 앞으로요 공부 게임으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게 저도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역사 교육을 한다. 그 옛날 때는 일단 질문 마저 읽을게요. 북한이 압박받는 상태에서 꼬리를 내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현재 페이스와 개방이 될 수 있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까 뉴딜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드론과 전쟁, 그다음 게임 산업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은 그 이제부터는요 교육이 게임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옛날 때는 책을 봤잖아요. 예, 책을 보고 공부했잖아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 부산포로 쳐들어와서 뭐 동래성 전투를 뭐 하고 뭐 이런 얘기 쭉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게임합니다. 옛날 뭐 콜 오브 듀티 이런 게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그렇게 나갑니다. 네. 교육의 그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때는 컴퓨터 게임은 논다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컴퓨터 게임이 여러분들의 그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밤새고 게임해요. 밤새고. 즉 뭐다? 밤새고 공부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발상의 전환을 해야만 돼요. 발상의 전환을 못 하잖아요. 그럼 못 살아남는 거야, 이 시대에. 예.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바뀌고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가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이 압박받는 상태에서 꼬리를 내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꼬리를 내리게 되면은 북한을 친미 정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여는 겁니다. 미국의 통제권 하에. 그래서 제가 몽골이라든가 카자흐에서 내가 논문 쓸 때 그래서 그거 연구한 거 아니에요. 유라시아 횡단 철도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그거 연구한 거 아니에요. 왜냐? 장차 그것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고, 연구를 하면서 여기서 가장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예요. 그 중에 중국이 더 유리한 고점을 갖고 있죠. 왜? 소비 시장을 갖고 있잖아. 소비 시장을 가진 상태에서 동서로 기인 나라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거를 연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니까 중국의 1대1로 실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무리한 투자, 1대1로 가맹국들의 부채 국가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러면서 중국이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거를 값싸게 인수해서 미국의 주도로 하면 된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국서부터 북한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저 상태로 있으면요, 그 사업이 시작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시작점을 절대 중국으로 두거나 일본으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미국이 통제를 못 해요. 중국이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 중국이 대련이라든가 이런 데가 출발점이 돼서 먼저 시작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통제권을 갖는 거라고. 그 나중에 중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그 지리적 이점을 한 이 엄청난 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서 미국에 대항하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고. 따라서 그 헤게모니, 패권을 가지려면은 그 위치는 중국이어서는 안 돼. 물론 일본도 미국이 피할 거예요. 왜? 2차 세계대전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예요. 부산이라는 지역이 꽤 괜찮아. 근데 단 여기서 올라갈 때 북한이란 나라가 저 상태면 안 된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중국을 지금 조지고 있잖아요. 중국을 조져갖고 컨트롤 가능한 상태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 그쵸? 금융시장 개방을 해가지고 중국의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장악하면서 지금 중국을 금융적으로 통제하는 이게 시기가 들어갔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적자 산업인 저 1대1로를 이제 미국이 인수해야 됩니다. 예, 인수할 거예요. 아주 싼 값에, 거의 헐값에 가까울 정도로 아마 주워 먹을 거예요. 자, 근데 저 주워 먹는다 하더라도 저게 실질적으로 작동이 돼갖고 큰 돈을 벌려면 남한까지 움직여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연결이 안 됐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연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북한이 문제다예요. 북한을 그래서 개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을 압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국 금융시장 개방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시나리오가 뭐다? 연결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1대1로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림으로 가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재 페이스로 이게 개방이 가능하냐? 개방이 가능해지죠. 왜냐? 중국을 잡았잖아요. 금융시장으로 중국을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데 주식 지분을 장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컨트롤하게 되면은요, 중국이 북한에다가 이제 불법 자금을 대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옛날 때는 중국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이렇게 우회해 가지고 그 무역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원유를 공급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해서 북한한테 그 물건도 제공하고 이렇게 무역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 못 해요. 네. 만약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다, 들킨다. 근데 이거 들킬 수밖에 없어요. 왜? 금융적으로 가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그걸 다 감시를 하거든. 회계적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뭐야 몰래 숨겨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숨겨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북한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간절히 원합니다. 어차피 중국 땅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지 못해요. 결국 러시아를 통과해야만 돼. 이게 연해주도부터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은 중국 땅을 통과해서 저기 뭐 노보시비르스크나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우크라이나 쪽 근처로 저 우라산맥 쪽으로 해서 연결되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차피 러시아 땅은 통과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철도를 깔 수 있게 협조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러시아가 먹고 살아요. 네. 따라서 중국이 지금 북한을 불법적으로 도와주면서 북한이 현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 러시아도 이거 좋아하지 않는다예요. 왜? 러시아 지금 불황이에요. 먹고 살아야 돼. 예. 러시아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도 하루라도 빨리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타개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러시아도 만약에 중국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인데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중국 뒷담화를 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국제 정세를 보면 중국 빼놓고는 북한이 개방되는 걸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이건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딴 거 없어요. 뭐야 그 냉전 시대 종식이라든가 뭐 상호 이해 뭐 민족의 화합 이건 명분 이건 표면이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돈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로라도 열어야 될 판이야. 만약에 김정은이 이걸 거절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재미없어질 거예요. 아주 재미없어질 거야. 그래서 저는 북한이 개방한 쪽으로 간다에 거의 뭐 100% 확신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 할 수가. 네, 무조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개방 시기는 언제쯤 되느냐?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정해지면 되겠죠. 미국의 대통령이 정해지면은 맞춰서 북한도 움직일 겁니다. 근데 참 진짜 개방되는 건 다 좋은데 이게 개방이 일단 보자고요. 근데 최근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ESG 펀드 투자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 개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최근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게 참 걱정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너무 많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의 민주당 정권과 어떻게 다시 고토수복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를 만들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정책에다가 재설정을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하여튼 머리가 아픕니다. 네. 자, 그렇고 자 이제 또 다른 질문 한번 보죠. 이번에도 같은 사람인가? 그렇네. 군인제자 이런님 또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이 독식 구조로 세계 증시에 거품이 끼게 하고 불안정성을 늘리며 공황 조짐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황 가능성에 미국은 제외일까요? 아니요. 미국도 포함됩니다. 미국과 한 배를 타기 위해 일본은 반환 프레임을 이번에도 사용할까요? 네, 합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정말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하면은 그 옛날 군사 독재 시절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파 정권 때 아닙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군사 독재 시절에는요 우파가 여당의 입장으로 장기간 집권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 세력으로서 좌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늘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의 우파가 군부 독재 시절의 우파가 친미파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제 관점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장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이 됐던 상당히 한국의 경제라던가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했어요. 정치를. 즉 뭐다? 미국의 이익보다는 한국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했어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한국에 그 좋은 유리한 정치를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싫어했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유튜브에 가면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그 이승만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승만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공개했던 CIA 보고서에 보면 뭐라 나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 멍청하다는 둥, 미친놈이라는 둥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왜? 그 당시에 미국은 한국을 절대로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걸 원치 않았다니까. 원래 목표가 필리핀 정도였어요. 필리핀 정도. 여러분 필리핀 정도라니까 못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옛날 때는요. 필리핀이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필리핀 남자랑 결혼해가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 때. 6.25 전쟁 끝나고 한 60년대, 70년대까지도 필리핀 잘 나갔어요. 필리핀 잘 나갔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여자들이 거꾸로 필리핀에 시집가던 시절이었다고. 물론 지금은 반대가 됐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공업 발전해서 막 그 산업 발전 일으키고 할 때 어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랑 손을 잡으니까 키시노부스케가 누구예요? 일본 제국 때의 정치인입니다. 일본 제국 때의 정치인으로 일본이 패전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동경 재판에서. 그랬는데 그 메가더 그 로비로 그 사람이 나오죠. 원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인데 형량이 감소되더니 그냥 나와요. 나오더니 수상이 돼. 이거 왜 그랬어? 메가더 장군이 시킨 거예요. 어쨌든 했는데 그 키시노부스케는 그 일본 제국 출신 사람이었고 또 그 단카이 주니어까지 단카이 주니어 지금 은퇴하고 있죠. 그 사람들 세대까지 일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정서가 우리가 비록 전쟁에는 졌지만 경제로는 미국을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제2의 대미 투쟁을 합니다. 예, 전쟁이 아닌 경제전으로. 그래서 60년, 70년, 80년 잘 나갔죠. 미국이 상당히 고전을 했었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그러한 일본의 전 일본 제국주의 출신 수상이었던 키시노부스케 그리고 그의 동생의 사토 에이사쿠 등등 나카소네 등등의 여러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에겐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이 일본 쪽 인맥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일본이 잘 나갈 때 많은 자금을 끌어다가 우리나라에 포항제철도 짓고 현대에도 짓고 막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수출은 미국이 했죠.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중간에서 줄타기 외교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익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경제 성장을 했던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할 때 그거를 컨트롤하고 억눌렀던 세력이 누구였느냐? 좌파입니다. 좌파예요. 자, 근데 좌파들이 왜 그랬는가를 봐야 돼. 명분은 그거예요. 인권, 민주주의. 그래, 그건 맞아. 맞는데 문제는 뭐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을 타격을 줬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기술 개발이 축적도 되지 않는데 임금 인상을 해버려. 임금 인상하면 한국 제품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수출할 때 문제 생기잖아.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자금도 투자를 받고 기술도 지원받고 해야 되는데 그때 반일 운동을 해서 어떻게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를 반일 정서를 일으켜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 긴밀히 교류하는 것을 끊는 역할을 했어요. 긴밀히 교류하면 뭐가 돼?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버렸다고. 그쵸? 친일파 프레임 씌웠잖아. 그러면서 이걸 못하게. 근데 이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미국한테 불리한 정책이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좌파들이 했던 그러한 정책, 노조운동, 학생운동, 그 다음에 그 반일운동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한테 불리했느냐? 아주 유리했죠. 네, 미국의 입장에서 정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친미와 반미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생각에 좌파는 반미잖아요. 그렇죠? 우파는 친미고. 과연 그럴까? 내가 봤을 땐 반대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우파 그 정권들이 그 자국의 이익에 굉장히 중심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환단고기 문제. 엄청나게 공격당하죠. 물론 기독교한테도 공격당하는 게 있지만 좌파들한테도 많이 탄압을 받습니다. 왜 받느냐? 그 한단국이라는 그 우리나라 고대사를 부활시키는 작업은 전두환 대통령 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좌파 정권이 생기면서 뭐 친일 역사 교과서를 개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사 문제가 왜 언급이 안 되느냐?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조선 문제를 언급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을 띄워주는 꼴이 되고, 전두환 대통령을 띄워주는 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지금 자신네들이 하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에 정통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 좌파들이 지금 그 환단고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빠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우파에서는 교회 세력이고 좌파에서는 운동권 세력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 공격을 해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오늘날은 4차 산업이 일어나면서 어저께 방송 보시면 됩니다. 그 우파 사람들은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없어요. 아예 할 의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좌파 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인프라를 지금 많이 만들어 놨고, 지금 4차 산업 관련 산업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민주당적이지 친국민의힘 당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 제가 그 4차 산업 관련 세미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쪽 사람들은 거의 100%라 할 정도로 다 친민주당 쪽이에요. 왜냐? 그쪽에서 관심 가져주니까. 그쪽에서 관심 가져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 지금 어저께 방송 보세요. 어저께 방송 중요합니다. 티르랑 같이 했던 거. 지금 미국이 패권주의를, 옛날의 전통적인 방식은 군산복합체예요.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가지고 테러와의 전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미국의 말 안 듣는 정권을 뒤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를 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지출이 크고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생겨. 미군이 죽여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상대방 국가가 미군한테 총 맞아 죽어도 문제가 생겨. 아주 골치 아프고 국제 문제가 생겨. 그러면 아무리 친미 정권을 세워놔도 그 국민들이 미군이 들어왔을 때 총 맞아 죽고 막 전쟁이 났었기 때문에 그 친미 정권을 배신 세력이라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끊임없이 스캔들에 시달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정권은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독재를 해야 되고 인권 탄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이 무력을 가지고서 주변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 뭐 전쟁을 미국이 이길 나라가 없으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전쟁은 이기지만 그 이후에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가 문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하는 친미 세력들이 힘을 오랫동안 갖고 가기가 어려워요. 꼭두각시 정권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바꾼 전략이 뭐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로 소셜의 무기화, SNS, 페이스북 이런 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합니다. 과거같이 스와트 팀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여태까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해야 될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그 군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북 문제나 한국에서의 여론전, 이거 미국에 대한 친미적인 어떤 여론 분위기라든가 잡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다 4차 산업부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한국의 기존의 우파들은 4차 산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거부감이 크다. 하질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좌파랑해야죠. 어차피 좌파랑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금융이 됐던 뭐 인터넷이 됐던 이미 다 장악이 돼 있어요. 따라서 말 안 들으면은 정권 바꿔버리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선거 보세요. 여러분 부정선거 뭐 여러분들 증거 같은 거 막 나오고 했었죠? 어떻습니까? 그 부정선거 어떻게 자료가 나오니까 바뀝니까? 예? 안 바뀌죠?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아무리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백날 떠들어 보세요. 안 바뀌죠? 왜 안 바뀌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소셜의 힘이에요, 이게. 예. 미국도 보세요, 선거. 미국 선거 부정선거 있을 거라고 저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되게 어렵다. 그쵸? 지금 저렇게 증거 자료가 나오고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각시켜버리잖아, 그냥. 응?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북한 문제, 중국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한국의 그 파트너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부는 4차 산업에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왜? 한반도에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정보 수집해서 데이터 관리하는 본부가 생기고 막 이러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북아시아를 컨트롤하는데 그거를 해야 될 한국 정부가 4차 산업을 하면은 대가리에 베리집 박히고 일루미나티 어쩌죠 이런 소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냉전 시대 때까지는 아니야 냉전 시대뿐만이 아니라 조지 부시 때까지 그때까지는 군대를 때렸어요. 테러와의 전쟁, 워 온 테러 해가지고 때려잡았다고. 근데 이제는 그거 안 해요. 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때려잡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고 국제적으로 이미지만 아주 배렸어. 그러는 바람에 중국이 그 틈새를 비집고 올라와 버렸다고. 국제적 위상이 아프리카 외교에서 중국이 약진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아프리카 때려잡고 이라크 때려잡고 막 정권 교체시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발감이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결국 전쟁에 이겼지만 전투에 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군사복합체를 이용한 전통적인 패권 전략은 안 합니다. 4차 산업과 함께 전통적인 패권 전략에서 군수산업체를 이용한 공격이 아닌 정보전으로 한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좌파가 유리해진 거예요. 좌파가 유리하죠. 왜? 우선 절대 안 하니까. 그래서 좌파가 정권을 잡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거를 지금 하면서 4차 산업을 열심히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준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같이 하죠. 왜? 자기가 미국이 도와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뭐야? 정적 제거예요. 그 정적이 누구겠어요? 우파 사람들이지.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그 미국이 과연 관섭을 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줄까? 우파 사람들을 도와줄까? 저는 안 돕는다의 겁니다. 안 돕을 거예요. 왜? 미국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커요. 지금 북한, 중국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정보전을 해야 되는데 우파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마인드가 없어. 그리고 바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을 할 의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맨날 뭐 빨갱이 찾고 해갖고 옛날 냉전시대적 방식으로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미국이 그거에 따라 크게 낭패를 받기 때문에 다시는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나왔잖아. 그래서 좌파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순풍이 불 때 노를 젓는다고 이거를 이용해서 친일 프레임을 갖고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일 프레임으로 일본을 공격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왜? 미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디바이드 앤 컨커. 한국, 중국, 일본이 뭉치지 않고 싸우는 게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견제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못 가져야 된다? 중국도 견제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슬슬 중국에 대한 비판이 좌파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네.
얘들 눈치 빠르죠. 일본 비판은 당연히 하는 거고 중국 비판. 요즘 유튜브에도 중국 비판하는 영상들 많이 나오죠. 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중국, 일본이 나뉘어져서 서로 싸워야 되거든. 바로 그거를 지금 좌파가 충실히 해주고 있죠. 따라서 그걸 해주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미국은 지금의 좌파 정권이 바뀌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제가 나쁘니까 뭐 망할 거라고 헤헤거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 그냥 고인물. 여러분들이 이 우파 바닥을 떠나서 중도나 좌파 쪽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 생각은 또 달라. 그리고 저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망할 것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분 좋다님이네요. 네, 기분 좋다님. 외대 용인 캠퍼스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과는 동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25년 전쯤 통 번역의 발달에 특이점이 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저처럼 소수로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국가에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동유럽 작은 나라면 혹시 헝가리 아니야? 어? 헝가리.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어학이잖아요. 어학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문과, 이과 구별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어요. 문과, 이과. 아까 얘기했죠? 아까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도 일종의 이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과적 마인드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랬죠? 문과적 마인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과지만은 문과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거 어학이니까 저것도 문과에 해당하는 거네. 좋아요. 그럼 외국어를 배우는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문과적 마인드를 가서 뭘 해야 돼요? 이과적 마인드를 같이 갖고 가야 돼. 정반합. 문과와 이과가 분리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통합돼서 하나로 가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어학 플러스 뭔가 본인이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통역으로 밥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동유럽 국가라고 한다면 동유럽 국가에서 통번역사에서 얼마나 돈을 벌겠어. 수요가 없잖아. 일단 수요. 통번역사로 쓰는 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 뭐다? 본인이 그거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그 먹고 살 걸 찾았느냐? 카자흐스탄이란 나라. 아니 카자흐스탄 여러분 알았어요? 제가 카자흐스탄 떠드니까 이제야 최근에 알았어요. 한국에 카자흐스탄 알린 데는 저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저 때문에 카자흐스탄을 알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이전에도 카자흐스탄에서 공부한 사람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거의 1년에 40에서 50명 정도의 한국 학생이 카자흐스탄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지금 그 공부했던 사람들 그 카자흐스탄에서 공부했던 걸 가지고 한국에서 써먹는 사람 있나요? 한국에서 써먹는 사람이 있냐는 거야. 없잖아.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친구들 중에도 그 카자흐스탄에서 공부를 하고 그 한국에 들어가면은 영어 공부해가지고 이제 뭐 다른 거 했다고요. 다른 거. 일반 직장인 다니고 그래요. 자기가 거기 다녀온 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뭘 한다는 거를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지금도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그래서 옛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제3세계 국가는 그거 배워가지고 써먹을 때가 많지는 않다. 근데 다행히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때 거꾸로 그 지역을 들어가면 성공한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도 그 지역에서 공부한 걸 전공으로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공부한 거는 그냥 공부한 걸로 끝이고 전공으로 삼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써먹을 수 있게끔 하면은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연구했었어. 어떻게 하면은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서 그거를 그 특색을 살려서 내가 어떻게 그걸 갖고 밥 벌어 먹는 걸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하게 된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고대사 부분. 그것도 보니까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비슷한 게 많아서 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에너지 패권, 거기에 착안을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국제관계는요, 저 말고도 카자흐에서 국제관계가 공부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국제관계 공부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아주 독특한 방식의 국제관계 해석을 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 거야? 그 중앙아시아에서 저만의 해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셔서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요 언어인 중국어나 영어나 뭐 일본어 이런 게 아닌 희귀 언어를 하는데, 희귀 언어가 힘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치가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만들 때 뭐가 제일 비싸요? 히토류가 제일 비싸잖아. 히토류 요만큼 들어. 왜? 희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희귀한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제2외국어를 배울 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영어입니다. 무조건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제2외국어를 해야 됩니다. 제2외국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빼놓고서 제2외국어만 배우는 건요, 소용없어요. 제가 원래 영어를 안 배우려고 일본어를 배운 케이스였거든요. 영어가 싫어서. 그랬는데 결국 피하다 결국 영어를 안 배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배웠잖아요, 영어를. 그것도 카자흐스탄에서. 네,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2외국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반드시 영어는 같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배운 그 제2외국어가 빛을 발해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표영근님이시네요. 네, 표영근님. 아니구나. 표영근님이 아니라 이게 어디 거야? 아, 저기 뭐야? 사이디 나우님이구나. 네, 사이디 나우님.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면 23억은 제가 미래는 문화와 감시 산업, AI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직업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요. 재벌 해체가 인구 분산 테스트의 시작일까요? 재벌 해체는 한국 경제의 종속화의 시작이겠죠. 인구는요, 4차 산업이 돼도 제가 봤을 때 도시화가 될 겁니다. 지금 4차 산업 얘기할 때 얘네들이 관심 갖는 게 뭐예요? 도시화예요, 도시화. 왜냐면 한 곳에 몰려 있어야 컨트롤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4차 산업혁명을 지금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일종의 피지배 계급 사람들이죠. 그리고 소비하는 층은 편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만들어서 퍼뜨리려고 하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편안함과 컨트롤 하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통제, 이 두 개가 같이 아울러져야 돼요. 통제도 가능하고 편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시화가 돼야 된다. 아니, 스마트 시티가 왜 나옵니까? 스마트 시티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컨트리 이런 거 하지 차라리. 근데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스마트 시티라고 말할까요? 그거는 4차 산업이 되면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인구가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3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4차 산업 때문에 뭐 떨어져 있어도 다
통신도 되고 다 하니까 흩어진다 해서 3억이 미국 땅에 골고루 흩어져 버리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4차 산업 할 때 그 5G 그 설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중계기 굉장히 촘촘하게 박아놓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스타링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4차 산업을 개선시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중계기를 촘촘히 박아놔야지 5G가 구현이 됩니다. 중계기 많아야 돼요. 근데 중계기를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를 들게요. 미국 땅만 한데 3억 인구가 골고루 흩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계기를 촘촘히 여러 군데 박아야 돼. 그럼 돈이 얼마나 들까요? 오지게 많이 들겠죠? 그럼 미친 짓을 할까 과연?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 보세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응? 도시에 모아놓고 그리고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통제하기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지 스마트 빌리지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다? 4차 산업이 되면은 더욱더 도시화를 촉진화시킬 것이다. 예. 그리고 모여 있어야 뭐 배달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지요. 즉각. 뭐 우리나라는 뭐 가능하죠. 사실 우리나라 주문하면 하루 만에 오잖아요. 뭐 로켓 배송하면 막 하루 뭐 한 3-4시간 만에도 온다며 로켓 배송이라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흩어지게 되면은 어려워진다고요. 일단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도시로 다 몹니다. 도시화예요. 지금 추구하는 4차 산업은요. 도시화예요. 예. 그래서 많은 인구가 조밀하게 도시에 몰려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조밀조밀하게 모여 살아도 저 문 밖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파트 살면서 이웃 누구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거는 더욱더 고립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구 분산이 아니라 인구는 집중시킵니다. 예. 인구를 집중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런데 이제 표현건님이네. 순서가 아까 잠깐 바뀌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인간의 머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억과 망각 그리고 모험이라는 신체적 몸을 하드웨어적 습관과 관념이라 한다면 외교적이나 국내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방법으로 올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올해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될 것은 미국 그 정부가 이번 선거 이후에 이제 1월 6일이면 어느 정도 결과 나올 거잖아요.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그 미국의 행정부와 어떻게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 무진장 중요해요. 지금 북한 문제 해결은요, 남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너무 관심을 안 가져요. 그 좌파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는 갖는데 너무 낭만적으로 갖는 경우가 많아. 물론 지금 일하는 저 현업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남북 문제를 너무 낭만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민족의 대통합, 대화합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식의 그 낭만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아니면 철저한 무관심이 제일 많죠. 무관심증이 제일 두텁고 좌파 사람들은 남북 통일을 너무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파 쪽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부터 우리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 될 겁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한국이 정확하게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답이 나옵니다. 예. 펜스가 요즘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죠. 그러니까 잘 얘기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들 막 그랬죠. 뭐 트럼프가 뭐 바이든을 갖다 뭐 당선 호소이다 그러고 우파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랬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야,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돼. 이거 심각한 문제야. 응? 대통령 자체가 바지라는 거를 안다면은 선거 과정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 미국이 중국을 금융 개방을 시키고 미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외교 정책,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거대한 그림이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 거대한 그림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이미지가 맞는가예요. 이미지. 어차피 대통령이 결정권이 없거든. 예? 근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 외교를 못하고 있다. 예. 근데 뭐 지금 외교는요, 내가 봤을 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웬만하면 이번에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왜냐면은 그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 때에는 북한을 잘 구워 삼으려 했기 때문에 설령 한국에서 주사파 정권 사람들이 대북 성공을 한다거나 뭔가 이런 걸 해도 미국에서 봐준 게 많았어요. 진짜로. 이거 가만히 둘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막 그때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야, 이씨 이렇게 이거 쓰리 쿠션으로 북한에다가 원조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던데 미국 쪽에서도 그거 미국에서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어떤 제재가 오질 않았었어요. 왜? 어차피 필요한 정책이었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필요했기 때문에 예, 필요했기 때문에 놔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요, 북한을 그렇게 가만히 부드럽게 가지 않는 쪽으로 갈 거예요. 이건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똑같아요. 왜? 이미 한번 봤잖아. 시간도 주고 제한도 했는데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칠게 나올 거라고. 그리고 북한도 이번에 이제 야매로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제 거의 다 막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수용을 해야 돼, 이제 일방적으로. 이게 협상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한국의 남한 정권이 북한에다 몰래 뭔가 퍼주려고 그런다. 그때 진짜 큰일 납니다. 중국 금융위기, 금융권 장악한 거, 그 기업 통제하는 쪽으로 간다고 했죠? 우리는 예외 아니라 그랬죠? 응? 우리는 예외 아니라고.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요,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불법 선거해주는 거 아주 바라는 바예요. 왠지 아세요? 그거를 통해서 한국의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핑계 삼아서. 너무나 좋지. 그래서 제가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응? 우리나라에서 친중파 정치인이 생기는 거 미국 입장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이미 끝난 게임이니까. 중국 장악됐잖아요. 거의 장악됐잖아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친중파 정치인 나와서 친중 정치 했으면요, 두들겨패서 우리나라 기업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거 뺏어가는 거 너무 쉬워져요. 또 우리나라가 또 북한에 대북 선거한다? 땡큐지. 오히려 중국 보라고 한국 기업 시범 케이스를 죽여버릴 수도 있지. 완전히 조져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릴 수도 있죠. 봤냐? 내가 동맹국이라도 북한에다가 이렇게 퍼주면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중국 너도 예외 아니야. 내가 이번에 삼성, LG, 현대 조지는 거 봤지?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재미없어. 이런 시범 케이스에 걸릴 수 있다고. 이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범 케이스. 우리나라 지금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조마조마해 지금. 네. 나는 우리나라가 이 시범 케이스에 제발 안 걸렸으면 합니다, 지금. 잘만 하면은 우리는 대박이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을 맞춰서 선제적으로 가라. 왜?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4차 산업에 대한 이 그림, 그래 통제 사회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통제 사회를 가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앞에 줄 서는 방법밖에 없어. 이 피라미드 구조가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완만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뾰족한 피라미드거든. 지금 이번에 그 4차 산업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우리가 4차 산업의 선도기업이 돼서 이 뾰족한 피라미드의 위쪽에 올라가는 국가가 돼야만 되는 거야. G7이 G3가 될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은. 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가난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후진국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니까. 응?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실수를 안 했으면 합니다. 실수를 이번에. 네? 이거는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종말론 같은 교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4차 산업 시스템을 지금 서로 막 경쟁적으로 하죠. 왜냐? 다 알아요. 이 게임의 규칙을. 이 게임은 이긴 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간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특히 미국은 너무 잘 알아요. 이 메커니즘을. 이긴 자가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시스템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리석게도 무슨 종교에 빠져가지고 4차 산업이 일어나면 뭐 지옥이 벌어져. 근데 안 하면 지옥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 지옥이 벌어지는 거야.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지옥은 아니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좌파 우파가 다 고쳐야 될 개선점이 있는 거예요. 좌파들은 쓸데없이 대북 선거하면 안 되는 거고, 우파들은 4차 산업에 대한 쓸데없는 그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나가리 되면 안 되니까. 네. 미국 내 기업들도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미국은 이제 패권을 군산복합체를 이용한 무력을 이용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거하는 시스템 나간단 말이에요. 이미 아랍의 봄이라는 케이스가 있었잖아. SNS를 이용해서 아랍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유럽까지 거의 30개에 가까운 나라의 정권을 뒤집어 버렸어요. 다 SNS로 뒤집어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군대를 쓰지 않고도 정권 교체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티가 안 나. 미국이 과거에 싸울 때에는 미군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투입됐기 때문에 미군은 침략자, 제국주의자라는 이미지가 있었어. 설령 미국이 아무리 그 지역을 점령한다면 경제 성장을 시켜줘도 우리나라의 좌파들 반미적 정서가 강하잖아. 아니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반미주의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적은 오죽하겠어. 어마어마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아니 이게 아무리 미국이 국익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국익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거야. 왜? 미국이 세우는 허수아비 친미 정권이 항상 뭐랄까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앞잡이, 미국의 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친미 정권을 만들고 아프리카로부터 원자재를 갖고 온다 이런 거는요 그림이 이제 안 좋아. 네. 이런 식으로는 미국이 지속 가능한 패권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시스템이 뭐야? 다시 얘기하자면 정보전이라고. 그리고 이미 그 테스트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죠. 아랍의 봄이 대표적인 예였죠. 혹은 컬러 레볼루션, 색깔 혁명이라고도 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시키니까 주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옛날 때 이란이 그랬지. 야 그건 CIA가 하는 거다. 근거 있어요? 없잖아. 증거를 찾기도 어려워. 공작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사이버전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돼요? 친미 정권을 세울 수도 있는데 이제 미군이 막 들어가서 사람 쏴주고 이런 이미지는 이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도 좋은 이미지 가져가지.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정권은 미국하고 협조하고 이래야 미국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지. 이미 미국은 테스트를 통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전자개표기
전자투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하는 방식도 아주 성공적으로 됐고, 캠브리지 아날리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도 충분히 빅데이터라든가 실험을 통해서 이미 노하우를 가졌어요. 그 캠브리지 아날리티카가 미국이 처음 아닌 거 아시죠? 네.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네. 그래서 전자투표, 여론전,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전복시킬 때 하는 그런 사이버 공격 다 해서 성공했어요. 이미 미국은 그거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산복합체가 죽는 겁니다. 미국이 환골탈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전통적인 부자 기업들이 다우존스라는 이런 데서 평가기관에서 쫓겨나가 퇴출당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엑스모빌이 대표적인 군산복합체 아닙니까? 5.1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통치 시스템이었던 군산복합체에서 정보 시스템 쪽으로 환골탈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는 거지. 예, 우리나라도 이게 가야 돼요. 예. 이거를 성공적으로 해야만 우리나라가 차세대 선진국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차세대 선진국으로. 요 시기에 또 확 해서 망하면은 뿅 떨어져. 근데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지속 가능한 가난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위에 살아남는다면 지속 가능한 부자 시스템이 생기는 거고, 결국 천국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결코 양보하면 안 된다고 봐요. 길을 쓰고 우리나라도 해야 되고 꼭대기에 살아남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꼭 우리가 해야 되니까 관심 갖고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익이 먼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고토스봉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됐네. 그럼 이제 복사를 해야겠구나. 자. 제가 컴퓨터에 그 거시기가 좀 익숙지 못합니다. 잠시만요.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냐? 페퍼김님. 아이고. 네. 인간의 머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억과 망각 그리고 모험이라면 신체적 몸을 하드웨어적 이거 아니네. 했고 제가 기계를 굉장히 못 다루는군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사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정치 상황을 보니 바지사장 뭉크에게서 살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궐선거와 별개로 뭉크에게 세례명대로 본래 군중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듯합니다. 박사님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네. 자, 중요한 거는 문재인이 그렇게 되는 것과 여러분은 무슨 관계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그 우파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우파한테 권력이 올 거라 생각하세요? 네? 안 옵니다. 네. 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이 세계 패권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미국의 큰 대전략이 변하고 있어요. 군산복합체를 이용한 시스템에서 정보전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타겟이 지금 중국이 됐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 트러블 메이커 국가로 상정해 놓고 반중으로 대동단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했던 알토란 같은 이권 사업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그다음 화웨이 등등의 그 기업을 지금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플러스 중국이 하려고 했던 1대1로 사업도 미국이 가져갈 겁니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가져가려는 그림 속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필요해요. 지정학적으로. 그런데 이 지정학적 필요한 이 한국이 미국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대중국 견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대중국 견제 정책을 누구랑 해야 잘 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랑 해야 잘 되느냐. 근데 우파 사람들이랑은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 제 관점에서 지금 우파랑 미국이 같이 하잖아요. 그럼 망해요. 망한다기보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흐름이 가질 않아요.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아니 그냥 문재인 한 명 그냥 감옥을 보내던 나중에 뭐 비리 사건이 뭐가 됐던 그리고 끝. 그게 결코 우파 쪽으로 가지 않는다 정권이. 왜? 그 여러 가지 그 인맥이라던가 네트워크를 보세요. 지금 우파에서 정치인이 생겼을 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전문가라던가 행정 관리를 넣을 수 있는 네트워크, 인맥, 사람이 있냐는 거야. 우파에 인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 중요한 순간에 과연 모험을 할까? 미국이 모험을 할까요, 과연? 이건 미국에서 공화당이 되냐, 민주당이 되냐가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미국의 정치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미국의 패권과 영원한 권력이에요. 미국이 앞으로도 더 100년, 200년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과연 이 분위기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분위기를 갑자기 리스크를 안고 확 뒤집어 버릴까? 우파 쪽에 사람이 있다면 몰라. 사람이 있다면 가능해요. 근데 사람이 없잖아. 여기 아까 어떤 분이 여기 써놨대. 재밌는 걸 써서 그 주변 사람한테 제 방송을 보냈더니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했죠. 그게 우파의 사람들의 지금 일반적인 정서예요. 일반적인 정서. 4차 산업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다 비즈니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서로 저희 큰형님들이랑 관계 맺고 일하는 거고 봐지고 이런 얘기하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게 진짜라니까. 본인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상상을 현실에 강제로 투영시키려니까 자꾸 괴리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파 쪽 사람들 지금 집단적인 정신병 걸려 있잖아요. 왜?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도 문재인이 감옥 가는 거는 별도고 다 써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 늘 있잖아요. 아니 이 바닥에서 토사구팽이 한두 번 일어났나? 그건 그거야. 하지만 정권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거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국제정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우파가 장기 집권했었죠. 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했을 때 좌파 정권 생겼나요? 아니죠. 전두환 들어섰잖아. 자, 전두환 대통령 장기 집권했었어요. 한 8년인가 했죠. 그 다음에 끝났어. 그리고서 감옥 갔죠. 자, 그리고서 좌파 정권 생겼어요? 아니에요. 노태우 정권 생겼어요. 안 바뀌었다니까. 왜?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서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는 군사 정권이 필요했어요. 왜? 그때는 소련이 있었잖아.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는 군부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강력한 군인들이 좌파들이 뭐 사회주의 얘기하고 뭐 북한 찬양하면 그건 가차없이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왜? 소련이 있기 때문에.